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자체장 특집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어머, 여기 어디예요? 사랑과 낭만의 섬 제주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여기 어디입니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것으로. 네, 제주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럼 오늘 왜 왔냐 여기를? 왜 왔습니까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죠. 놀러 온 거 아니고 일하러 왔습니다. 네. 이분 네. 홍준표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서 밀당하고 계신 분이죠. 아, 누굴까요? 이 정치인들 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주장했었는데. 근데 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그게 간 보는 겁니까?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분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웃음을 지을지 오늘 이분의 속내를 한번 탈탈 털어봅시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다 이분 책으로 공부를 천재. 했어요. 아, 그죠? 그래요? 네. 헌법 책을 썼죠. 네,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세 번째 시간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제주가 나는 수제 원희룡 제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은 모르시겠지만요, 앞에 우리가 오프닝을 또 5분 깔았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길게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지금 방금 제가 원희룡 제주도시장 나오셨습니다 했습니다만 네. 원지사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주도로. 저희가 제주도로 지금 왔어요. 지자체장 특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박원순 시장도 저희가 그냥 오라 그랬거든요. 이재명 시장 오라 했는데 이 제주도는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예. 거기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그렇습니까? 제주로 방문해 주셔야죠. 올해가 제주 4.3 방문회. 70주년 네. 제주 방문회 해입니다. 네. 예, 새해 초에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삼 이야기 이따가 또 자세히 할 테고 일단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YTN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올해는 제주도는 4.3 70주년을 맞는 제주 방문회 해기도 합니다. 오셔가지고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좋지만 제주의 역사, 제주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힐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와주십시오. 지금 서울은 뭐 한파특보 너무 추워요. 네, 서울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항에 탁 내렸더니 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네, 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죠. 아까 그 원희룡 지사가 탁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내 후배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청년 같아. 청년이 한 명 들어가고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아니, 국회 계실 때보다 더. 국회에 계셔서 더 여기 좋습니까? 국회보다? 국회 때는 주름살이 막 정말 많았거든요. 제 느낌에. 네.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제주도가 어머니 품이니까. 예. 지금 가슴에 달고 계신 건 뭐예요? 맞다. 무슨 꽃 같기도 한데? 동백꽃, 그 동백꽃 배지죠? 동백꽃 배지. 예. 4.3 70주년을 상징하는 오. 예. 동백꽃이 빨갛게 폈다가 후두둑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4.3의 아픔, 또 4.3의 어떤 그 정신, 이걸 뜻하는 건데, 강요배 화백이 네. 동백꽃 지다라는 그 명작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주제를 얻어가지고 네. 지금 공식 배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그런데 그 원희룡 지사는 보수정당 출신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수정당 출신이면은 4.3을 좀 외면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뺏지도 하시고 어떻게? 예.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가지고 예. 인류 공통의 게 있는 거예요. 슬픈 걸 보면은 눈물 흘릴 줄 알고 좋은 걸 보면 박수 칠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4.3은 진보다 보수다
물론 들어가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앞에서는 누구나가 피해자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제주의 4.3은 보수 진보를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 소설 그 순이 삼촌이라든지 영화 지슬 같은 게 다 4.3 사건 다룬 작품들인데 이 제주도민한테 아직까지 4.3은 4.3 항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픈 상처죠 아직까지는. 치유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4.3 저도 4.3 유족이에요. 저의 큰아버지가 그때 교도소로 가셨다가 행방불명 되셨고 큰어머니, 그다음 당시 5살, 7살인 저희 사촌형? 예. 형 누나가 되겠죠.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연들이 두 집 건너 한 집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3 때 희생되신 분들의 제삿날도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 제삿날인 경우도 많고요. 날짜가 그러니까, 똑같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주라는 것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본다면 그 제주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제사죠. 근데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식 지금 희생자만도 2만 명 가까이 되고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만은 아마 3만 명이 좀 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고 가장 큰 희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원희삼이 옆에 그 지금 배지를 3개를 준비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주려고 지금 준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올해 4.3은 전 국민에게 네. 함께 가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드로메다 네. 팀부터 고맙습니다. 배지를 달고 다니겠습니다. 그 적절한 그 경우에 달고 다니시면서 네. 국민 홍보에 함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쁘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배지 있다는 거를. 아직 제주도 분들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따끈따끈한 네. 예, 우리 새로 나온 배지입니다. 네. 예. 그 3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들립시다. 네, 제주도. 그래요. 4.3 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뚜껑도 있네요. 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법안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이제 도지사님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저는 4.3 국가의 4.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고 위원이고요. 특히 집행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3 70주년에 범국민위원회로 추모위원회로 네. 추념위원회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협력과 지원에 대한 총책임자죠. 총책임자다. 네. 예. 그래요. 그럼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또 다가왔지 않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자신 있으세요? 나간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그걸 당연히 전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거 우리 방송에서 좀 끌어내려고. 여기서 한번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네. 후보자로서 사실상 되기 때문에 네. 도정 운영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여쭤볼게요. 제주 도정을 한 4년간 이제 좀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을. 그 제주 도민들이 평가하는 원희룡.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기대가 워낙 커서 예. 실망했다라는 반응도 꽤 있고요. 예.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누가 해도 쉽지 않은 제주도에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튼 사심없이 열심히 했다. 계속 쭉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좀 엇갈리죠. 그래서 아마 그 4년 전에 취임할 때 또 선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비에 가까운 새로운 그런 거였고 이제 우리 연애할 때 그렇고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상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살림의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의견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도민들의 어떤 그 불편 이런 부분들은 그 제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2014년에 59.97%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60%에 되셨어요. 가까웠죠. 네. 상대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신구범 후보였는데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자평하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성과는 어떤 것이고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 이전에 가장 집중하는 걸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의 난개발, 그다음 중국화 이걸 막고
제주의 자연과 제주다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주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7%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하수도, 공항 뭐 다 포화 상태고 이렇게 해서 기본 시설들이 지금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다지자, 기본을 정비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제주도가 과거에는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카본 프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청정 에너지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 제주도가 굉장히 유리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인재들을 키워서 일단 미래를 대비하자.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거, 인프라 같은 기본을 우리가 정비하는 것, 그다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특정 외국에 의존한 그런 제주다움을 이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어서 막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제주 사회의 어떤 갈등,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강정이라든지 4.3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주민과 어떤 원래의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갈등과 어떤 변화의 정립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아쉬우면 나오셔야죠.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안 아쉬우면 몰라도 아쉬우면 다 이루셔야겠네요. 자꾸 그렇게 유도해도 아쉬우면 나와야 돼. 넘어갈 걸 넘어가야죠. 이제 좀-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정당도 조금 걱정이 바른정당. 아니, 지금 우리 듣고 계시면 그게 제일 궁금해해요. 예, 그렇죠. 그 남경필은 정치자들은- 나갔는데 원희룡은 어떻게 됐느냐 얘기할 뭐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원정이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소상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고 또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겠다고 선언을 했고 근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간다는 건지 남아있겠다는 건지 탈당은 하지만 한국당은 안 가겠다는 건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시다고 예. 들었는데. 우리 그거 알아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뭐 하나 주셔야지 사실. 고민도 많고요. 네. 우리 어차피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저희 동지들 네. 또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은 지지자가 아니지만 장래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함께 교감하고 네. 의견을 모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면 그때는 저절로 명확해질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동지들 지지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국당이 없어질 땅이다 이렇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 바른정당을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당하고 합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같이 못 가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이 많은 이 괴로운 고민과 저희 함께 해야 될 분들의 의견들이 그래도 모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니까 참아주시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당선 가능성을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출마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우선 놓고 생각할 보겠죠, 거고요. 당연히. 예.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그때그때의 선거가 아니라 예. 정치를 왜 시작했으며 가치가 정치의 종착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놓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도민분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어요. 갈려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60대 이상 분들은 상당수가 뭐 그 볼 거 있냐 빨리 한국당 가라 이런 분들이 있고 50 이하로 가면 그 없어질 땅에 뭐하러 가서 그나마 제주도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도민들 정말 갈등 내에서도- 되겠어요. 예? 갈등 되겠습니다, 진짜로. 아이, 그럼요. 고민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갈등을 뭐 언제까지나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최대한 의논하고 그 안에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거, 예. 보다 어떤 이 나중에 더 어떤 이 큰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도출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게 정치적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복잡한 일은 어차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신 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놓고 초심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저 자신의 자세와 마음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또 통합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탈당은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그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 그 안에 구석구석도 잘 알아요. 예. 뭐가 약점이고 또 뭐가 어떤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지도 잘 아는데 새누리당을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것도 다들 알고 있죠. 예. 정권에 정말 국민들 앞에 이야기도 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 몰상식과 몰염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단절하고 극복하겠다라고 아무튼 호기롭게 나온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 그럼 그걸 포기하겠다는 건지 예 나왔지만 나와 보니까 뭐 일은 되지도 않고 이젠 생존까지도 힘드니 뭐 우선 살고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보수의 혁신을 진짜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이게 아니고 저는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는 그건 도의가 아니다. 추워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예. 말씀들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로서의 포장은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 스스로의 확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까지 다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건데 머리를 쓰는 그 계산과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과 가급적이면은 이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계산으로만 얘기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가 현실인데 그러면은 어떤 우리의 그 감정과 어떤 당위성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상론은 아니죠. 우리가 현실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고요. 훨씬 더 많이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도 지금도 그 결단의 시점은 한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그걸 제가 알면 예고를 해드리죠. 뉴스 하나 주세요. 모든 인터뷰랑 똑같아요 지금. 뉴스를 안 주시려면은 알겠습니다. 저기 그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하는 건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북한이 참석하고 이런 건 당연히 예. 환영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 체제비는 IOC에서 낸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팟캐스트용으로 재밌게 오늘 코너 하나 있죠. 예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 지자체장의 뇌구조를 알아본다. 예. 네, 이거는 저희가 막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36살 때 국회 입문하셨어요. 입문했었죠. 16, 17, 18때 18대. 국회의원. 49살 때 제주지사가 되셨는데 네. 항상 이제 꽃길만 걸으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도 지사님만 아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전 좀 얼핏 기억나는데 위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길을 걸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첫 펭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 펭귄. 예. 네. 펭귄이 네. 다들 절벽에 있다가 하나 뛰어들면 그쵸, 그냥 다 같이 뛰어들죠. 뛰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석해놓고 운동권 들어가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운동권 하다가 저 동유럽 무너지고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는 사보십시오. 아니, 보수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조하다가 정치로 그것도 한나라당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제 나름으로는 첫 펭귄이라는 각오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박도 많이 받고 특히 마음고생들이 많죠.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어릴 때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대학생 20대 때 자취생활 운동권 하면서는 사실은 기초수급자 이하의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 내지는 결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욕구가 소박한 편이에요. 대신 정신적으로 이런 게 참 괴로운 게 많죠. 특히 그 위기라고 할 만한 거는 한나라당 내에서 맨날 아무튼 맨날 쫓겨날 위기들에 있었고 그때도 힘들었고요. 그다음 그러다가 어떻게 타협할 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탄핵할 때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아무튼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래 당대표에서 아무튼 한나라당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타협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민심의 역풍들이 오는 걸 부닥치면서 그때 아무튼 정치의 위기도 겪었었고 네. 나름대로 스스로의 교훈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은 새누리당 출신이시니까 그때 그 새누리당이 비판받았던 게 젊은이들한테 외면받는 정당 또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소통이 되지 않는 정당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혹은 개혁파 의원들이 그걸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면 바꾸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99번의 실패를 해도 마지막 시도를 해야 전기를 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디슨이 100번째 전기를 발명했다고 그래서 99번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질적 전환은 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축적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이 보수 정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예. 내부에서 이 불의로 쪼는 이런 노력들이 더 가열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뛰는 맥박이 약해지면 전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의 지적해 주는 분에 동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체제에서 그런 이런 소장파, 개혁파, 개혁의 변화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들 너무 겁먹었는지 안 보이네요. 누구한테 겁먹어요? 홍준표 대표한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민본 21이죠. 그리고 예. 남원정, 그 소장파 개혁 지지한 분들 많았거든요. 예. 지금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예, 지금 얼음장 밑으로 가 있지만 이제 이건 어차피 박근혜 탄핵의 그늘 속에서 지금 가는 그 연장인 것 같고요. 이제 보수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역할을 지사님께서 펭귄처럼 첫 펭귄이 될 겁니다. 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개헌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얘기했고. 해야 되는데 네. 뭐 이거 이렇게 되겠어 잘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개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6월에 동시에 한다는 것. 지방선거 그건 거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한국당 측이 주장에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옛날에는 전부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부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로 해가지고 야당이 반사익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여야 합의로 한 개헌안을 내밀면 이제 정부를 밀어주자는 투표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심판은 심판이고 개헌은 여야 합의로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상도 이상 맞다. 당시 후보들이 다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가 가장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시기에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건 아니죠. 아니요. 6월에 하자고 그랬어요. 아, 홍준표 그랬나요? 대표도. 예, 다. 그분은 워낙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 하여튼 개헌에 대한 찬성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게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빠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거 이전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 합의. 네. 국민적인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아무리 일부가 주장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갈등 개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도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 세세한 정보에 들어가면 다 이제 바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 원 지사님은 어떤 개헌을 원하십니까? 이 권력 구조라든가 저는 권력 구조도 지방분사라든가, 예.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행정부와 지방과 이 부분들에 분산시키면서 이 부분들이 잘 협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권력 분산형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식의 그런 개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를 놓고 이걸 한 번 더하게 하면 4년 중임을 중임으로. 한다든지. 그럼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기관이 재임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데 예. 야, 이 부분이 과연 역사의 발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런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각제로 갈 수 있으면 내각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국민들이 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끼리 나라를 운영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일단 선출되면 누구한테도 견제를 그러니까 국민 앞에만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래서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비상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정부기관들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국가 원수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필요할 수 약간 있겠다. 이원 집정부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막상 들어가 보면
나라마다 다 다른 다르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름과 딱지를 붙여서 하다 보면 자꾸 선입관이 그렇죠. 오니까 네.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권력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 예. 지방분권이나 뭐 기본권 부분에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의 공통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주 도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주 인구가 많이 늘었죠? 지금 67만을 넘었는데요. 매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많이들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러워요. 제주도 땅 있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땅값 올린 분들은 기획부동산들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올렸는데 여기 이주 오시는 분들이 또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서민, 예. 젊은이가 피해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의 꿈을 가졌던 분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못 오는 게 실제로 피해자고요. 오려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는 사람들. 예, 실수요자들. 네. 세 번째 피해자가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뭐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수는 뭐 줄은 건 당연한 건데 내국인 관광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예. 늘어서 또 좀 의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주도 여행 가면 너무 비싸다. 숙박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해외 가는 게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내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주 내국인 관광이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특히 동남아는 싼 맛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네. 그 한 번, 두 번 가면 역시 집이 좋은 거예요. 제주도는 호기심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와서 나름대로 힐링, 우리 장기 체류 그리고 뭔가 저희는 한 번 왔다가는 호기심에 오는 그런 그 특히 외국인 이런 단체 관광객보다는 예. 목적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 장기 체류자들 원합니다. 연구하러도 오고요. 문화를 위해서도 오고 어떤 대회 참가, 스포츠, 진짜 레저 내지는 뭔가 휴양을 위해서 오는 뭔가 목적과 장기성이 있는 분들을 원하지 저희들이 똑같이 일회성으로 가면서 동남아하고 제주도를 비교한다.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YTN 기자가 제주 여행 지금 현황을 보러 와서 취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난해 8월에 제주 시내버스 체계가 개편돼서 버스 우선 차로제도 생기고 버스 번호도 쉽게 바뀌었는데 보기에 쉽게 바뀌었는데 시외로 가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다. 그래서 관광지까지 가는 버스도 많지 않고 또 하나 바가지 요금 너무 비싸다 음식 같은 것들이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카드를 냈더니 화를 내더라. 이런 불친절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이렇게 관광을 여러 번 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향하고 계신지. 우선 그동안 특히 버스가 안 가는 데가 많아서 불편했고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고쳤습니다. 전부 시내버스 단위로하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 도내 주요한 곳으로 직접 가도록 예, 해서 공항을 이용한다든지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뭐 스마트폰이면 다 안내가 되니까요. 네. 버스는 획기적으로 편해졌고요. 말씀하신 음식값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주도면은 무조건 쌀 거다라는 선입관도 좀 버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제 값보다 부당한 요금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고요. 그다음 택시나 버스의 불친절 과거에 좀 있었는데 제주의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고객 맞이 이런 것들이 좀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자체 운동을 벌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신고는 제주도지사한테 직접 카톡으로든 뭐든 직접 SNS든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어쨌든 관광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 제주 국제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공항을 또 그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지역 반대 때문에 잘 안 된다면서요? 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역 그 원래 10년 걸리는 계획인데 예. 지금 3년 차 들어섰고요. 이제 설계를 발주하려 그러니까 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타당성 조사. 다져서 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제2공항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름 10여 개 지금 잘라낸다고 자연 훼손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오름은 단 1m도 안 건드린다라는 게 건드리지 제주도의- 않고 한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자연훼손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항 구역 밑에 네. 위험 수준의 동굴도 없애야 된다. 만약에 거기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원점부터 하지 재검토할 않는다. 겁니다. 예. 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후속 조치 뭐 질문들이 앞서서도 많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사님께서 직접 청원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갈 것 같으세요? 11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재판받는 사람이 한 110여 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고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서둘러서 그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원상 회복을 해줘야 네.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함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죠. 12번, 13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8개월쯤 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갈증을 느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노력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너무 여론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다 여론해가지고 일단 부닥쳤다가 막상 그 냉엄한 현실에 부닥치면 후퇴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부동산, 최저임금,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여론정치 비슷하게 부닥쳤다가 현실에 부닥치면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국정이라는 게 여론도 가야 되지만 냉엄한 현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법칙과 어떤 돈의 흐름의 논리, 국제적인 돈의 흐름의 논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보도 단순히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냉엄한 어떤 국제적인 힘의 논리와 힘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현실성과 책임성이라는 이 균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캠페인 하듯이 일단 여론과 인기 위주로 갔다가 부닥치면 그에 따라서 봉합을 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하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 10초, 못했다는 거 1분 30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수 한번 매겨줄 수 있습니까? 점수로 매기면 늘 건방지다 그러더라고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코인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블록체인 기술에 기여를 한다 하시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은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97년, 8년 그때 코스닥 들어갔다가 네. 왕창 손해를 본 적이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런 투기 광풍에 대해서는 네. 조심하시라. 반대한다?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개미군단이 개미의 시체들이 즐비한 게 늘 이런 투자와 투기의 어떤 이 붐에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주변은 다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지금 나아가서 당시에? 폐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정부는 폐쇄 얘기했다가 지금 한 발 물러나는 물러났는데. 형국인데요. 제재로도 충분하다. 아니면 폐쇄다. 그래서 폐쇄, 도박죄로 지금 처벌한다. 가만히 있다가 극단적인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예. 자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부분들은 매우 그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부분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처 간의 흐름과 국제적인 공조까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장에도 도전을 하셨었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때면 잠룡으로 거론이 되시잖아요.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젊으시니까. 아니, 못 들었어요. 아직 이제 아니 36살 네. 국회에 냈고 49살 49살 도지사면 50대는 이제 됐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지만 20대 대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있으시죠? 국가 경영을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대 대선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 동지들과 의논해서 똑같아요 지금 답이. 동지들이 이번에 20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대신 결정은 신중하겠지만 결정하면 인생 모두를 다 걸어버려. 고다. 결정만 되면 고다. 예, 그럼 나간다. 아니, 홍 기자 하나 나왔네요. 원희룡 대선 진지하게 검토. 이건 기사 제목 타이틀로. 아니 너무 멀어요. 대고 봐요. 어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주도에 계신 지 4년쯤 됐죠? 네. 그 여의도 정치, 여의도 거리 그립지 않습니까? 그립진 않고요. 근데 어차피 호랑이를 잡으려면,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치꾼들의 세계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의도를 회피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늘 아무튼 걱정과
아무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립진 않아요. 안희정 지사는 삼선 도전하지 않고 아마 여의도로 다시 복귀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차피 또 다음에 같은 잠룡군으로 분류되니까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희정 기다리고 있어라. 좋네요. 자, 끝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제주도에 많이 놀러 오라고 홍보도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없사 예 맞습니까? 예.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제주도가 올해 4.3 70주년이고요. 제주도는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껴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잘 지킬 것이고, 제주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편이랄까? 아니면 변화의 과제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혁신,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주도가 이끈다, 앞장서서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아껴주시고요. 제주도에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왕방강 고릅서에 무슨 무슨 뜻입니까? 뜻입니까? 왕 와서, 예. 방 와서, 강 가서, 고릅서 이야기하세요. 제주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시고 왕방강 고릅서에 예, 왕방강 감사합니다. 고럽스에 네. 예, 시사 안드로메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와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마지막 엔딩곡을 항상 우리 초대 손님한테 선정할 고난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정하셨습니까? 제주도에 오셔야 되니까 예.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의 푸른밤. 네, 제주도의 푸른밤. 원지사가 신청해주신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힘내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팟캐스트 이어지는 버전은 최강욱 변호사하고 네. 계속 할 테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사님, 지금 음악 나오기 전에 네. 남경필 지사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다음에 출연하시거든요. 네. 뭐 한국당 간대니까 뜻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형아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원희룡 지사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